단언컨대 대한민국은 세계 1위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태생부터 족쇄를 찬 듯했습니다. 자원도 육로도 자유로운 하늘길도 허락되지 않았죠. 중앙아시아로 가려면 바다를 돌아 중국을 거쳐야 하고 유럽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북한을 피해 수천 킬로미터를 더 날아야 했습니다. 불리한 조건, 막대한 손해, 끊이지 않는 위협. 만약 단 하루라도 바닷길이 막힌다면 이 나라의 숨통이 곧바로 끊어집니다. 육로는 없고 하늘길마저 우회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지정학.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은 이 나라는 결국 무너질 것이다 라고 단언했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무너질 것이라 단언했던 그 나라. 정작 무너진 건 오히려 그 모든 전문가들의 오만한 예측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 대한민국은 그 족쇄마저 발판으로 삼아 불가능이란 말들을 싹 다 찢어버리고 세계 1위로 향하는 길을 거침없이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토가 다크호스라 부르는 지정학의 거장 리처드 맥스웰 박사의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륙에 붙어 있으면서도 완전히 고립된 나라가 있습니다. 북쪽은 철벽으로 막혀 있고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육로 무역이 단 한 줄기도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나토 전략가로서 저는 단언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건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맥스웰 박사님, 긴급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전략실 문이 벌컥 열리며 분석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 들린 동부가 경제 보고서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리처드 맥스웰입니다. 영국 런던 출신으로 25년간 나토에서 지정학 전략을 분석해온 전문가죠. 영국 육군 장교로 10년 복무한 후 유럽 안보연구소와 나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유라시아 물류와 군사 전략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제 분석을 신뢰하죠. 주요 저서인 대륙의 목줄 유라시아 물류와 안보는 전 세계 전략가들의 필독서로 여겨집니다. 그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마주했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섬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바다로 둘러싸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라는 거대한 철벽이 모든 육로를 차단해버렸기 때문이죠.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더욱 절망적입니다. 서쪽으로는 서해, 남쪽으로는 남해, 동쪽으로는 동해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바다 또 바다뿐이었습니다. 북쪽을 보면 더욱 암울해집니다. 38도선부터 시작해서 DMZ까지 그리고 북한 전 지역이 철저히 봉쇄되어 있죠. 중국으로 가는 길도 러시아로 이어지는 길도 몽골로 향하는 길도 모두 막혀 있습니다. 완전한 차단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십시오. 독일은 기차 한 대로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까지 자유롭게 연결됩니다. 베를린에서 출발한 화물이 파리까지는 8시간, 로마까지는 하루면 도착하죠. 중국은 더 놀랍습니다. 베이징에서 출발한 기차가 신장 위구르를 거쳐 카자흐스탄까지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까지 육로로 이어지죠.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시베리아 횡단철도 하나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대륙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9,289km를 철도 하나로 관통하죠. 이 얼마나 막강한 지정학적 무기입니까?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모든 길이 끊겼습니다. 선택지는 해상과 항공뿐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육로가 있다면 어떨까요? 서울에서 출발해 개성, 평양을 거쳐 중국 단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이징, 우르무치를 지나 알마티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죠. 시간은 일주일, 비용은 해상 운송의 절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산항에서 배에 실어 중국 상하이까지 3일간 항해합니다. 상하이에서 하역한 후 다시 기체에 옮겨 실어야 하죠. 그리고 3,000km를 달려 알마티에 도착합니다. 총 소요 시간 2주일, 비용은 2배 이상입니다. 이것도 순조로울 때 얘기입니다.
태풍이라도 오면은 선박 운항이 중단되죠. 중국 항구에 물동량이 몰리면 하역이 지연됩니다.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항공편 상황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인천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를 보십시오. 만약 북한 영공이 열려 있다면 어떨까요? 평양 상공을 지나 중국 해올빈, 러시아, 시베리아를 거쳐 모스크바를 지나 런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비행시간 10시간, 연료 효율 최고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한을 피해 남쪽으로 크게 돌아가야 합니다. 제주도 상공을 지나 중국 상하이, 그리고 시베리아 남쪽을 거쳐 우랄 산맥을 넘어 유럽에 도착하죠. 비행시간 12시간, 연료는 30%더 소모됩니다. 저는 이런 수치들을 계산하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25년간 전략을 연구하며 이런 나라가 버틸 수 있으리라곤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지정학이란 냉혹한 법칙입니다. 위치가 나쁘면 망하고 좋으면 성공하는 것이 철칙이었습니다. 제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의 지정학자 미셸 푸케는 한반도는 대륙의 막다른 길목이라고 평가했죠. 독일의 경제지리학자 하인츠 베버는 한국은 육로 차단으로 인해 영원히 이류 경제국에 머물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더욱 냉소적이었습니다. 도쿄대학의 한 교수는 한국은 섬나라보다도 불리한 조건이라며 진정한 경제대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죠. 심지어 지정학적 숙명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세계 무역량 7위를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육로 연결 없이 말입니다.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수출액은 6,835억 달러였죠.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조선 분야에서도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점유했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선박들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또 어떻습니까? 현대와 기아가 합쳐서 연간 700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미국, 유럽, 인도, 동남아시아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차를 볼 수 있었죠. 이 모든 게 바다와 하늘로만 운송된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만들어낸 역설이었습니다. 바다에 갇혀 있으면서도 세계 최대 규모의 배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만 T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보십시오. 길이 400m, 폭 60m에 달하는 바다의 괴물이었습니다. 이런 선박 한 척이 유럽까지 한 번에 2만 개의 컨테이너를 실어 나를 수 있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운반선, 최첨단 LNG선을 연달아 건조하며 글로벌 조선업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섬처럼 갇힌 나라가 바다의 지배자가 된 것이죠.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항공 분야도 놀라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불리한 항로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죠. 특히 인천공항은 12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허브 공항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이건 한계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데는 분명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벽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방의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지정학 연구소는 한국의 성장은 지정학적 제약으로 인해 결국 둔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죠. 미국 랜드 연구소도 육로 차단이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25년간의 경험과 이론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지금 당장 해상로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분쟁이 터지거나 말라카 해협이 봉쇄되면 한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고 원자재 수입이 막히고 수출길이 차단될 것입니다. 이보다 위험한 조건은 없었죠. 실제로 2021년 수에즈 운하에서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가 좌초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됐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부품 수출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루 만에 400억 원어치 물류가 발목 잡혔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계가 드러나는군. 하지만 그 순간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나라는 정말 한계에 부딪힐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나마 있던 시베리아 철도 루트마저 사실상 차단됐죠. 한국 기업들은 더욱 큰 물류 부담을 져야 했습니다. 유럽행 화물은 다시 수에즈 운하를 돌아가야 했고 운송비는 30%나 올랐습니다. 이제야 벽에 부딪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섬처럼 갇힌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곧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할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한국의 해운조선 산업을 조사하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절망적인 조건 기억하시죠? 육로는 완전히 차단되고 오직 바다와 하늘에만 의존해야 하는 나라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불리함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역발상이었습니다. 섬처럼 갇혀 있다면 아예 바다의 왕이 되어버리겠다는 전략이었죠. 세계 물류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 배를 통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선박들이 지중해부터 대서양, 태평양까지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 감천항에 직접 가봤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길이 400m에 달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높이만 해도 20층 건물과 맞먹었죠. 한 척에 2만 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바다의 괴물이었습니다. 이 배 한 척이 유럽까지 갈 때 얼마나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조선소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소형 화물선 100척이 나누어서 실어야 할 물량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놀라운 것은 기술력이었습니다. 이 배들은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었죠.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GPS 자동 항해, 연료 효율 최적화, 날씨 예측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컴퓨터로 제어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2022년 기준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40%를 점유했습니다. 중국이 37%, 일본이 20%였죠. 한국이 1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배를 만들어도 결국 돌아서 가야 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앙아시아로 가려면 중국 항구를 거쳐야 하고 유럽으로 가려면 수에즈 운하를 돌아가야 하죠. 그런데 한국은 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속도와 정확성으로 승부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육로의 편리함에 안주하고 있을 때 한국은 해상 운송의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최적화했죠. 예를 들어 부산에서 함부르크까지 가는 항로를 보십시오. 거리는 2만 킬로미터, 소요 시간은 22일입니다. 여기서 단 하루라도 단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간 수백억 원의 물류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선사들은 이 하루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최적 항로를 찾기 위해 기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했죠. 해류와 바람의 방향까지 고려해서 연료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항구 입출항 시간도 분 단위로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선박들의 정시 도착률은 95%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평균이 85%였으니까 압도적인 수준이었죠. 항공 분야는 어땠을까요? 여기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북한을 우회하느라 불리한 항로를 날아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들은 이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비효율을 기적으로 바꾸는 한국인의 집요함을 보았습니다. 인천공항을 보십시오. 이 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전체의 허브 역할을 하는 물류기지였죠. 서울에서 출발하지 않는 승객들도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갔습니다. 도쿄에서 런던으로 가는 승객이 인천을 거쳐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비스 때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환승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30분 안에 환승이 가능했고 대기 시간 동안 쇼핑몰과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료 와이파이와 휴게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었죠. 승무원 서비스도 남달랐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친절함과 전문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죠. 기내식도 한식을 포함해서 다양한 메뉴를 제공했습니다. 외국인 승객들이 한국 항공사를 선호하는 이유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공항은 12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불리한 지리적 조건을 서비스로 뒤집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제조업이었습니다. 한국이 물류 제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조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한 비결이 뭐였을까요? 답은 기술이었습니다. 물류비가 비싸다면 그만큼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발상이었죠.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보십시오.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부피가 작고 가격이 비쌉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반도체 하나가 수백만 원짜리죠. 이런 제품이라면 항공 운송을 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술력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7나노, 5나노, 심지어 3나노 공정까지 개발했습니다. 대만의 TSMC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지만 메모리 분야에서만큼은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점유했습니다. 삼성이 45%, SK 하이닉스가 25%였죠. 나머지 30%를 전 세계 모든 업체가 나눠 가졌습니다. 자동차는 어땠을까요? 현대와 기아가 연간 700만 대를 생산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차들이 어떻게 전 세계로 팔려나갔을까요? 여기에도 전략이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현지 생산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미국 엘라베마, 체코 노쇼비체, 인도 첸나이, 중국 베이징까지 전 세계에 공장을 세웠죠. 완성차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기술과 부품을 수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류 부담이 크게 줄어들죠. 핵심 부품만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내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 같은 고부가 가치 부품은 한국에서, 차체와 내장재는 현지에서 생산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차는 2022년 기준 세계 자동차 판매량 3위를 기록했습니다. 토요타, 볼크스바겐 다음이었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무도 모르던 브랜드가 세계 3위까지 올라선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반응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서구 전문가들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일시적 현상이다. 지정학적 제약 때문에 결국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대부분이었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2020년 기사에서 한국은 지정학 때문에 진정한 경제, 대국이 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지도 한반도는 대륙의 막다른 길목이라며 성장 한계를 지적했죠. 일본의 반응은 더욱 신랄했습니다. 니홍 에이자이 신문은 한국은 해상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육로 차단이 영원한 핸디캡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한국의 경제 성장은 지정학적 숙명을 극복할 수 없다고 분석했죠. 중국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설치는 것이라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점점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조선 분야에서 중국을 압도하자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이런 시각에 동의했습니다. 25년간의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지정학적 제약은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수출 통계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2년 한국 수출액이 6,835억 달러였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세계 7위였습니다. 독일, 중국, 미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다음이었죠. 인구 5천만 명의 나라가 세계 7위 수출국이라니요. 더 놀라운 것은 1인당 수출액이었습니다. 한국은 1인당 연간 1만 3천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독일이 1만 9천 달러, 네덜란드가 2만 3천 달러였으니까 상당한 수준이었죠. 세계 10위권 무역국, 그것도 육로 없이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무역 통계를 보는 순간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계 10위권 무역국, 그것도 육로 없이 섬처럼 갇힌 나라가 말입니까? 이건 제 모든 이론을 뒤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총 무역액은 1조 3,647억 달러였습니다.
수출 6,835억 달러, 수입 7,312억 달러였죠.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독일, 중국,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의 나라가 이런 성과를 낸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구체적인 품목별 순위였습니다.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한 분야들을 보십시오. 메모리 반도체 70% 점유율, 조선업 수주량 40%, 디스플레이 패널 45%, 리튬이온 배터리 35%였습니다. 이게 바로 삼각축이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라는 세 개의 기둥이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죠. 먼저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경이로웠죠. 축구장 30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클린룸에서 로봇들이 쉬지 않고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멈추지 않는 공장이었죠. 이 공장 하나에서 나오는 반도체가 전 세계 스마트폰의 절반에 들어갑니다.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폰에도 갤럭시에도 샤오미에도 모두 한국산 메모리가 들어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기술력도 놀라웠습니다. 3나노 공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카락보다 3만 배나 얇은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이런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대만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물류였습니다. 반도체라는 제품의 특성상 부피가 작고 가격이 비쌌습니다. 손바닥만 한 메모리 칩 하나가 수백만 원이었죠. 이런 제품이라면 항공 운송을 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납기였습니다. 반도체는 신선도가 생명이었죠. 최신 기술로 만든 제품일수록 가격이 높았습니다. 6개월만 늦어져도 가격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했죠. 한국은 이 속도 경쟁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72시간 안에 전 세계 어디든지 배송했습니다. 인천공항의 24시간 화물 시스템과 대한항공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뒷받침했죠. 그 결과 삼성전자는 2022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45%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2위 SK하이닉스까지 합치면 70%였죠.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한국이 차지한 것입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2021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이미 미국을 능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도 한국에게 메모리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반도체 코리아라는 별명이 생겨났습니다. 한국하면 반도체, 반도체 하면 한국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조선업은 어땠을까요? 여기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만들어낸 배들을 보십시오. 길이 400m, 높이 60m에 달하는 초대형 컨테이너 선들이었습니다. 이런 배 한 척이 소형 화물선 100척이 할 일을 혼자서 해냈죠. 더 놀라운 것은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LNG선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액화천연가스를 운송하는 특수 선박입니다. 영하 162도의 극저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특수 강철로 만들어야 하죠.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었습니다. 카타르의 대형 LNG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카타르가 100척의 LNG선을 발주했는데 그중 60척을 한국조선소가 수주했습니다. 한 척당 2억 달러, 총 12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이었죠. 왜 카타르가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기술력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LNG선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었거든요. 연료 효율은 20% 높고 운항 중 사고율은 0.1%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한국은 전 세계 조선 수주량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37%, 일본 20%를 제치고 세계 1위였죠. 자동차는 또 다른 기적이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합쳐서 연간 700만 대를 생산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8%였습니다. 토요타 1050만 대, 폴크스바겐 900만 대, 다음으로 3위였죠. 더 놀라운 것은 글로벌 진출 속도였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현대차는 미국에서 조롱받던 브랜드였습니다.
값싼 한국차라는 인식이 강했죠. 그런데 2022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자동차 품질 조사 J.D. 파월에서 현대차가 2위, 기아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독일의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보다 높은 순위였죠. 불과 30년 만에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품질과 디자인에서 혁신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양산차에 수소 연료 전지를 적용했습니다. 기아는 전기차 EV6로 유럽 올해의 차에 선정됐죠. 물류 전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대차는 전 세계의 생산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미국 엘라베마, 체코 노쇼비체, 인도 첸나이, 터키 이즈미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5개 대륙의 공장을 세웠죠. 이렇게 하면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핵심 기술과 부품은 한국에서 만들고 조립은 현지에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는 한국에서, 차체와 내장재는 현지에서 생산했죠. 그 결과 현대차는 해외 생산 비율이 70%에 달했습니다. 700만 대 중 490만 대를 해외에서 생산한 것이죠. 물류 제약을 완전히 우회한 전략이었습니다. 국제적인 반응은 어땠을까요? 서구 전문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신흥국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2022년 사설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독일은 자동차와 화학 분야의 전통 강국이었죠. 그런데 한국에게 반도체와 조선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경제연구소는 한국을 새로운 기술 패권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발표했죠. 일본의 당황은 더욱 컸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2021년 기사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장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니홍 에이자이 신문도 한국의 기술 혁신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인정했죠. 특히 조선업에서 일본의 몰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일본은 세계 조선업을 주도했습니다. 미쓰비시, 가와사키, 이시카와지마가 세계 최고의 조선소였죠. 그런데 2022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의 조선 수주량은 전 세계의 20%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절반 수준이었죠. 일본 조선업계는 기술 격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공식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또 달랐습니다. 경계하기 시작했다고 해야겠죠. 중국과학원은 2022년 보고서에서 한국을 잠재적 기술 위협국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을 앞서고 있다고 분석했죠. 중국 관영신화통신도 한국의 부상을 주시해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기술력은 무시할 수 없다는 표현을 썼죠. 이런 국제적 반응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한국의 성공 뒤에는 국민적 집념이 있었습니다. 기업, 정부, 국민이 한마음으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려 했던 것이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만난 엔지니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밤낮 없이 기술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했죠. 현대중공업 용접공들은 어땠을까요?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완벽한 용접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바에가 전 세계 바다를 누빈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현대차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또 어땠습니까? 독일과 일본 브랜드를 뛰어넘겠다는 목표로 밤새워 연구했습니다. 한국차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이건 단순한 기업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전체의 집념이었죠. 정부도 뒷받침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선업 지원책, 자동차 수출 금융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교육제도도 이공계 인재 양성에 집중했죠. 그 결과 한국은 불리한 물류비를 기술과 품질로 완전히 상쇄해버렸습니다. 운송비가 비싸다면 그만큼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면 된다는 발상이었죠. 실제로 한국의 수출 단가를 보면 놀랍습니다. 1달러당 수출 중량이 다른 나라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무게로 2배의 값을 받는다는 뜻이죠.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맥스웰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죠.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세계 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최상위권에 말이죠.
일본과 중국이 당황하는 모습에서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을 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나라가 된 것이죠. 나는 알았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물류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세계 7위 수출국, 반도체, 70% 점유율, 조선업 40% 수주율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과 뒤에는 여전히 치명적인 약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막힌 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중앙아시아로 물건을 보내는 과정을 직접 추적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죠. 서울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까지 자동차 부품을 보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직선거리로는 3,500km, 육로가 있다면 일주일이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먼저 부산항까지 600km를 트럭으로 운송해야 합니다. 그 다음 컨테이너에 실어서 중국 상하이항까지 3일간 항해하죠. 상하이에서 하역한 후 다시 기체에 옮겨 실어야 합니다. 그리고 3,000km를 달려 알마티에 도착합니다. 총 소요 시간은 얼마일까요? 20일에서 25일입니다. 육로 직통보다 3배나 더 걸리죠. 비용은 어떻습니까? 톤당 $2,000, 육로의 2배 반 수준입니다. 이건 마치 발목에 족쇄를 차고 달리는 경기였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변수였습니다. 태풍이라도 오면 선박 운항이 중단되죠. 중국 항구에 물동량이 몰리면 하역이 지연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어땠습니까? 중국이 봉쇄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 중국 항구들이 마비됐습니다. 상하이항 처리 능력이 60%로 떨어졌죠. 그 결과 한국에서 중앙아시아로 가는 화물들이 항구에서 일주일씩 대기해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 LG화학의 배터리까지 모든 게 발목 잡혔죠. 하루 지연될 때마다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계가 드러나는군. 러시아 경로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한때 희망이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면 한국에서 유럽까지 20일 만에 갈 수 있었죠. 부산에서 배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3일, 거기서 기차로 모스크바까지 7일, 그리고 서유럽까지 추가로 10일이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돌아가는 해상 루트보다 10일이나 빨랐죠. 비용도 30% 저렴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루트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총성이 한국의 수출선에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서방 제재로 시베리아 철도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그나마 있던 길마저 완전히 차단된 것입니다. 현대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서 연간 23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이 공장은 유럽 시장 공략의 핵심 거점이었죠.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운영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손실 규모가 얼마였을까요? 공장 자산만 10억 달러, 매출 손실까지 합치면 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투자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이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는 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연간 10억 달러어치를 수출했죠. 그런데 제재로 모든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세계는 열린 길을 달리는데 한국은 막힌 문 앞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항공편 상황은 어떨까요? 여기서도 고통이 계속됐습니다. 유럽행 항공기들은 여전히 북한 영공을 피해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인천에서 파리까지 직선 거리는 8,700km입니다. 그런데 우회 항로는 11,200km나 됐죠. 1,500km를 더 날아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십니까? 연료비만 30%더 들었습니다. 비행 시간도 2시간 연장됐죠. 승객들은 불편해했고 항공사는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화물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독일까지 반도체를 긴급 수송할 때를 보십시오. 직항이면 11시간이면 되는데 우회하면 1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반도체는 시간이 돈인 제품인데 말이죠. 더 큰 문제는 항공료 상승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영공이 폐쇄되면서 유럽 항로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연료비는 오르고 우회 거리는 늘어나고
항공료는 50%나 급등했죠. 단 몇 시간의 차이가 수백만 달러 손실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며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한계다. 국제적인 냉소도 거셌습니다. 서방 경제학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버드 대학의 지정학 연구소는 2022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은 결국 지정학적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런던 정경대학도 육로 차단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이라고 지적했죠. 유럽의 언론들은 더욱 신랄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지는 한국은 섬처럼 갇혀 진정한 대륙 강국이 될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프랑스 르피가로는 지정학적 숙명을 벗어날 수 없다고 냉소했죠. 일본의 반응은 어떨까요? 묘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도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며 섬나라의 한계를 인정할 때가 됐다고 논평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한국의 고속 성장 시대는 끝났다고 분석했죠. 심지어 어떤 일본 학자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나라는 섬처럼 갇혀 결코 진정한 대국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죠. 중국의 시각은 또 달랐습니다. 경쟁자로서 한국의 약점을 예리하게 파악했죠. 중국과학원 지정학연구소는 한국은 물류 제약으로 인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신화통신도 육로 차단이 한국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죠. 특히 1대1로 프로젝트와 비교하며 중국의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60여 개국과 육로로 연결되는데 한국은 단 한 나라도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저도 속으로 이런 분석들에 동의했습니다. 25년간의 경험과 이론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구체적인 손실 사례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보십시오. 독일 기업은 GDP의 8%를 물류비로 쓰는데 한국 기업은 12%나 썼습니다. 50%나 더 비싼 것이죠. 중국은 어떨까요? 1대1로 덕분에 물류비가 GDP의 6%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절반 수준이었죠. 이런 격차가 누적되면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손실도 심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중앙아시아까지 평균 23일이 걸렸는데 중국에서는 10일이면 됐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났죠. 이런 불리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한국 기업들이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 점유율이 23%에서 18%로 떨어졌죠. 중국 브랜드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LG전자의 가전제품 점유율이 30%에서 21%로 급락했습니다. 중국 하이얼과 TCL이 물류 우위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기 때문이죠. 반도체조차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앙아시아 IT 기업들이 한국 메모리보다 중국 메모리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능은 조금 떨어져도 납기가 빠르고 가격이 저렴했거든요.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었거든요. 삼성물산은 중앙아시아 물류 허브를 구축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대형 물류센터를 설치하고 여러 나라로 가는 화물을 집중 관리했죠. 이렇게 하면 개별 배송보다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현대상선은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투입했습니다. 24,000 TU급 선박으로 한 번에 더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르는 전략이었죠. 규모의 경제로 비용을 절감한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화물기 노선을 확대했습니다. 급한 물건은 비싸도 항공으로 보내는 고객들을 겨냥했죠. 프리미엄 물류 서비스로 차별화를 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막힌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거든요. 더욱 심각한 것은 미래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지 항로 개발, 자율주행 트럭을 이용한 대륙 횡단 물류, 초고속 철도망 구축 등 새로운 변화들이 예상됐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모두 육로를 기반으로 한 것들이었죠. 한국만 소외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나라가 정말 여기서 멈출까요? 앞에서 봤던 그 놀라운 성취들, 세계 7위 수출국으로 올라선 기적,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저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나라가 물류 제약 때문에 주저앉을까요? 저는 확신했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뭔가 다른 목소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고 있었거든요. 이 나라는 지금까지 모든 예상을 뒤엎어왔지 않느냐? 하지만 내 안 깊은 곳에서 뭔가 다른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한국이 우리의 예상을 뒤엎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벽을 또다시 넘어설 수 있을까요? 나는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품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을 말입니다. 나는 상상했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를 지나 베를린까지 갈 수 있는 세상을 말입니다. 막힌 길, 우회 항로, 2배의 비용과 3배의 시간까지 말이죠. 그런데 정말 만약에 그 길이 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머릿속으로 그 길을 그려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황금선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가 출발합니다. 경의선을 따라 북으로 올라가죠. 개성, 평양을 지나 압록강을 건넙니다. 중국 단둥에서 선양, 베이징으로 이어지고 몽골 울란바토르를 거쳐 러시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마지막에는 베를린에 도착하는 것이죠. 총 거리 13,000km, 기차로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꿈의 루트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십니까? 현재 부산에서 함부르크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에 실어서 말라카 해협, 인도양 수에즈 운하를 거쳐 지중해와 대서양을 돌아가야 합니다. 총 거리 2만 킬로미터, 소요 시간 30일이죠. 그런데 육로가 있다면 서울에서 함부르크까지 직통기차로 열흘이면 됩니다. 20일이나 단축되는 것이죠. 바다를 돌아가는 지금보다 20일이나 빠른 것입니다. 비용은 어떨까요? 현재 컨테이너 하나를 유럽까지 보내는데 $3,000가 듭니다. 그런데 철도라면 $1,500면 충분합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이런 계산을 하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물류비 절감 효과만 봐도 놀랍습니다.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6,800억 달러라고 했죠. 그중 30%가 유럽과 중앙아시아로 갑니다. 즉 2,000억 달러어치입니다. 만약 물류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연간 1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연구개발, 더 큰 투자,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완전히 바뀐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도를 다시 보십시오.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죠. 만약 육로가 열린다면 한국은 더 이상 막다른 땅이 아닙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량이 되는 것이죠.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화물들이 한국을 거쳐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러시아로 가는 물건들도 한국 항구를 이용할 수 있죠.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물류 허브가 되는 것입니다. 부산항을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도 세계 6번째로 큰 컨테이너 항구입니다. 그런데 육로가 연결된다면 아시아 최대의 물류 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화물이 부산으로 몰려올 것이죠. 인천공항은 어떨까요? 항공과 철도가 결합된 복합교통 허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급한 화물은 항공으로, 일반 화물은 철도로 처리하는 시스템이죠. 더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대륙 연결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 프로젝트를 아시죠? 중국에서 출발해서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철도망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 네트워크에 연결된다면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가 베이징, 우르무치, 테헤란, 카이로를 거쳐 케이프타운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대륙의 교량이 되는 것이죠.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아프리카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륙입니다. 13억 인구, 연평균 5%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죠. 이 거대한 시장에 한국이 육로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니요. 현재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물건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도양을 돌아가거나 수에즈 운하를 거쳐야 합니다. 최소 40일은 걸리죠. 그런데 철도라면 20일이면 충분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하는 데 얼마나 유리해질까요? 삼성 스마트폰, 현대자동차, LG 가전제품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퍼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프리카의 자원들도 한국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겠죠. 금, 다이아몬드, 히토류, 원유까지 모든 것이 철도로 직송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세계 물류의 심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물류 산업 규모는 150조 원입니다. GDP의 8% 수준이죠. 그런데 만약 한국이 유라시아 물류의 중심이 된다면 중국과 유럽 간 교역량이 연간 8천억 달러입니다. 이 중 10%만 한국을 경유해도 800억 달러 어치 물류가 한국을 지나갑니다. 물류 수수료만 40억 달러가 넘죠. 일본과 러시아 간 교역도 200억 달러 규모입니다. 몽골과 중국 간 교역은 100억 달러, 카자흐스탄과 유럽 간 교역은 500억 달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을 거쳐갈 수 있다면 한국의 물류 산업이 현재의 3배, 4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GDP 비중도 20%까지 올라갈 수 있죠. 싱가포르나 네덜란드처럼 물류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어마어마합니다. 물류, 운송, 창고, 포장, 금융까지 모든 관련 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죠.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를 보십시오. 현재 메모리 반도체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데 항공료 부담이 큽니다. 급한 주문은 하루에 수천만 원씩 항공료를 내야 하죠. 그런데 철도가 있다면 열흘이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항공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현대차는 어떨까요? 유럽 시장 공략이 훨씬 쉬워집니다. 울산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철도로 직접 독일까지 보낼 수 있으니까요. 현재는 배로 한 달 걸리는데 철도로는 열흘이면 됩니다. 표스초의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에서 생산한 철강을 유럽 건설 현장까지 직송할 수 있죠. 신선도가 중요한 철강 제품에는 큰 장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역방향 물류입니다. 유럽의 고급 부품들이 한국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독일의 정밀기계, 스위스의 시계 부품, 이탈리아의 디자인 소재까지 모든 것이 빨라집니다. 러시아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한국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LNG로 수입하는데 파이프라인이면 비용이 30% 절약됩니다. 중앙아시아의 히토류, 몽골의 구리, 카자흐스탄의 우라늄까지 모든 자원이 육로로 직송될 수 있죠. 이 모든 계산을 마치고 나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만약 이 길이 현실이었다면 한국은 이미 세계 1위였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세계 7위 수출국이라고 했죠? 그런데 물류비가 절반으로 줄고 시간도 3분의 1로 단축되고 새로운 시장까지 열린다면 미국, 중국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GDP 규모도 어떻게 될까요? 현재 한국의 GDP는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세계 10위권이죠. 그런데 물류혁명이 일어난다면 3조 달러, 즉 현재의 2배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1인당 GDP는 어떨까요? 현재 3만 5천 달러에서 7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죠. 룩셈부르크, 스위스 수준입니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 아니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업들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삼성이 애플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현대차가 토요타와 폴크스바겐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회사가 될 수도 있었겠죠. 한국 기업들이 포춘 글로벌 500 순위에서 현재의 15개가 아니라 50가에 100개까지 진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 파워입니다. 한류, K-팝, K-드라마가 육로를 타고 유라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겠죠. 현재는 인터넷으로만 전파되는데 물리적 유통망까지 확보된다면 영향력이 배가 될 것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도 지금보다 훨씬 많아졌을 것입니다. 한국이 유라시아의 중심이니까 한국어가 지역 공용어 역할을 할 수도 있었겠죠. 나는 단언컨대 한국은 세계 1위 국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GDP 25조 달러, 중국의 17조 달러, 한국도 10조 달러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 오히려 한국이 더 앞설 수도 있었겠죠. 군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면 국방비도 늘어납니다. 현재 500억 달러인 국방비가 2천억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죠. 미국, 중국 다음 가는 군사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외교적 영향력은 어떨까요?
유라시아 물류의 중심이니까 모든 나라가 한국의 눈치를 봐야 했을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도 꿈이 아니었겠죠. 이 모든 상상을 하며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러나 나는 지도를 접으며 다시 냉혹한 현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은 닫혀 있었습니다. 지도에서는 환상일 뿐이었죠. 38도선이라는 선 하나가, DMZ라는 철책 하나가 이 모든 꿈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불과 4km 폭의 비무장지대가 한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손에 쥔 지도가 환상임을 알았습니다. 그 아쉬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만약이란 단어가 이토록 아프게 다가온 적이 있었던가요? 한국은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정도의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면 언젠가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은 매번 바다 위에서 생사를 건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베를린까지 기차로 열흘, 세계 1위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꿈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더욱 잔혹했습니다. 그 꿈이 클수록 현실의 벽은 더 높아 보였거든요.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버텨왔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끝없는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해상로의 불안정함을 보십시오. 2021년 3월 수에즈 운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에버기 분호라는 4만 톤급 컨테이너선이 강한 모래바람에 좌초되면서 운하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길이 400m, 폭 59m의 거대한 배가 운하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버린 것이지요.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루에 50척씩 지나다니던 선박들이 모두 발이 묶였습니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12%가 이 운하를 지나가는데 완전히 마비된 것이죠. 한국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화물의 80%가 수에즈 운하를 이용했거든요. 삼성 반도체, 현대차 부품, LG 배터리까지 모든 것이 이집트 사막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바다 위의 한 사고가 한국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일 동안 422척의 선박이 대기했습니다. 그중 한국 선박만 37척이었죠. 하루 지연될 때마다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반도체 납기가 늦어지면 계약 취소, 자동차 부품이 지연되면 생산 라인 중단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안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피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려면 거리가 6,000km 늘어나고 시간은 10일 더 걸렸습니다. 연료비만 50% 증가했죠. 저는 그때 한국 기업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운하 하나에 목숨이 걸려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죠. 소말리아 해적 문제는 또 어땠습니까? 2000년대 중반부터 아덴만 일대에서 해적 활동이 급증했습니다. 한국 선박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2011년 3월 한국 원양어선 금미 251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당했습니다. 선원 43명이 10개월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죠. 몸값으로 500만 달러를 요구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원 한 명이 총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 해운업계에 미친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보험료가 10배로 뛰었고 무장 경비원을 태워야 했죠. 아덴만을 지나는 모든 한국 선박이 호송 선단을 이뤄야 했습니다. 운항 비용이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도 컸습니다. 선원들이 위험 지역 항해를 꺼려 했거든요. 한국 해운 회사들은 우회 항로를 개발해야 했고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중동 분쟁은 더욱 직접적인 타격이었습니다. 2019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납포한 사건을 보십시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운송량의 20%가 지나가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도 이곳을 통과했죠. 하루 만에 국제 유가가 4% 급등했습니다. 한국 정유 회사들은 비상 계획을 가동해야 했죠. 대체 공급선 확보, 비축 원유 방출, 긴급 구매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미국의 이란 제재, 2021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끊임없이 이어졌죠. 에너지줄 한 가닥에 국가 전체가 매달린 모습은 아찔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오직 바닥일에만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원유는 중동에서, 천연가스는 카타르와 호주에서, 석탄은 인도네시아와 호주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모든 에너지 공급선이 바다 위에 있었죠. 더 심각한 것은 대안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러시아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중동 사태가 터져도 걱정 없겠죠. 중앙아시아와 육로로 연결되어 있다면 다양한 공급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오직 바다뿐이었죠. 항공편 상황도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보십시오.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항공 노선이 대거 중단됐습니다. 인천공항의 국제선 승객이 90% 감소했죠. 화물편도 60%나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항공료가 폭등했습니다. 반도체 긴급 수송 비용이 10배로 뛰었죠. 평소 같으면 이틀이면 도착할 화물이 2주일씩 걸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항공편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수출품 중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은 대부분 항공으로 운송됐거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밀기계까지 모든 것이 항공에 의존했죠. 그런데 항공편이 마비되면 한국의 주력 산업이 모두 타격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조롱도 거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은 결국 섬나라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논평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지정학적 제약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분석했죠. 심지어 일본 정치인들도 나섰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한국이 무리한 성장을 추구하다가 벽에 부딪혔다며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욱 냉소적이었습니다. 환구시보는 한국은 중국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신화통신도 물류 의존성이 한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지적했죠. 중국 학자들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 항구 없이는 중앙아시아와 교역할 수 없다며 영원히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이런 조롱들을 들으며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은 정말 물리적 제약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계속됐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보십시오. IMF 구제금융을 받으며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죠. 그때 한국의 무역도 급감했습니다. 수출이 30% 줄어들면서 해운 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만약 그때 육로가 있었다면 운송비가 저렴한 철도를 이용해서 위기를 완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없었죠. 비싼 해상 운송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해상 운임이 80%나 폭락했죠. 한국 해운 회사들이 대거 적재 빠졌습니다. 한진해운 같은 대형 해운사도 결국 파산했습니다. 육로 다변화화가 있었다면 이런 타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상과 항공에만 올인할 수밖에 없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한국이 애써 개발한 시베리아 철도 루트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20년간 공들여 구축한 물류망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 것이죠. 현대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롯데의 모스크바 백화점까지 모든 투자가 묶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체 루트였습니다. 시베리아 철도를 대신할 경로가 없었거든요. 결국 다시 해상으로 돌아가야 했고 운송비는 50% 급등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가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리적 제약, 지정학적 리스크, 국제적 조롱까지 모든 게 한국에게 불리했거든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 돌아왔죠. 수에즈 운하 사태 때를 보십시오. 한국 기업들은 즉시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항공 운송 비중을 늘렸고 현대차는 유럽 현지 생산을 확대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대안을 찾아낸 것이죠. 해적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해운 회사들은 첨단 보안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위성 추적, 원격 조종, 비상통신까지 모든 기술을 동원했죠. 그 결과 이후 해적 피해가 급감했습니다.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곳곳에 비축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 미국까지 전략적 거점을 확보했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급속히 늘렸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무인 자율 운항 선박을 개발했습니다. 해적이나 기상 악화 같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었죠. 삼성중공업은 친환경 LNG 추진 선박을 상용화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연료 효율을 20% 높인 신형 항공기를 도입했습니다. 항공료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죠. 아시아나항공도 화물 전용기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냈습니다. 벽 앞에서 주저앉는 대신 매번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는 예측 불가능했거든요. 쓰러질 것 같으면 일어나고 막다른 길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특히 국민적 단결력이 놀라웠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정부, 기업, 국민이 하나가 되어 해결책을 찾았죠.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미래를 우선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벌인 것처럼 매번 위기를 국민 전체가 함께 극복했습니다. 이런 저력이 한국을 지탱하는 힘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쓰러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위기는 언제 올까요?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또다시 어떤 기적을 보여줄지 말입니다. 나는 인천공항 활주로에 서서 이 나라가 더 이상 갇힌 나라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수에즈 운하 좌초, 소말리아 해적, 러시아 전쟁까지 모든 위기가 한국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 돌아왔죠. 그리고 마침내 세계가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섬처럼 갇힌 한국이 바다와 하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인천공항을 보십시오. 이곳은 이제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전체의 심장이었죠. 2022년 기준 화물 처리량 270만 톤으로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홍콩, 상하이를 제치고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환승 시스템이었습니다. 도쿄에서 런던으로 가는 승객이 인천을 거쳐갔습니다. 방콕에서 뉴욕으로 가는 화물도 인천에서 갈아탔죠. 아시아 어디서든 인천을 경유하는 게 더 빠르고 편리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비스 때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정시 운항률은 97%,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환승 시간도 최단 30분, 다른 공항의 절반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인천공항을 사랑했습니다. 12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차지한 게 우연이 아니었죠. 깨끗한 시설, 친절한 서비스, 편리한 쇼핑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공항 관제탑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봤습니다. 1분에 한 대씩 오르내리는 모습이 장관이었죠. 이 모든 비행기가 한국을 세계와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조선업은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부산 조선소에서 본 광경을 잊을 수 없습니다. 길이 400m에 달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건조되고 있었죠. 한 척으로 24,0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바다의 괴물이었습니다. 이 배 한 척이 소형 화물선 200척에 일을 합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경악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이 정도까지 가능한 것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기술력이었습니다. 이 배들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GPS 자동 항해는 물론이고 AI가 최적 항로를 계산했죠. 연료 효율도 기존 선박보다 30%나 높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2022년 기준 수주량의 42%를 차지했죠. 중국 36%, 일본 18%를 압도한 것입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독점적 지위였습니다. LNG선, 해양 플랜트, 크루즈선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1위였죠. 기술 격차가 너무 커서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카타르의 대형 LNG 프로젝트를 보십시오. 120척의 LNG선을 발주했는데 그중 90척을 한국 조선소가 수주했습니다. 75%라는 압도적 비율이었죠. 왜 카타르가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안전성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LNG선의 사고율은 0.1%, 거의 제로에 가까웠죠. 20년간 한 건의 중대 사고도 없었습니다.
세계는 놀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끝내 자신들의 예측을 뒤집어 버렸죠. 해운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GMM, 에버그린, 양밍해운 등 한국 선사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유럽 노선에서는 한국 선사 점유율이 40%에 달했죠. 비결이 뭐였을까요? 정확성이었습니다. 한국 선박들의 정시 도착률은 98%,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고객들은 한국 선사를 신뢰했습니다. 한국 배라면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도착한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더 인상적인 것은 위기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보십시오.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됐는데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반격 체계를 완벽하게 갖춰서 항구 운영을 계속했죠. 부산항은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 아시아 물류의 마지막 보루가 됐습니다. 중국이 봉쇄되고 일본이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만이 정상 운영됐죠. 전 세계 기업들이 한국 항구로 몰려들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베리아 철도가 막히자 한국은 즉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해상 운송 능력을 2배로 늘리고 북극 항로를 개발했죠. 북극 항로라는 것을 아십니까? 지구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해상로가 열린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는 거리가 3분의 1로 줄어들죠. 한국은 이 항로 개발에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대한항공과 현대상선이 러시아와 공동으로 항로를 개척했죠. 그 결과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20일에서 13일로 단축됐습니다. 세계는 또다시 한국의 혁신에 놀랐습니다. 국제적 인정도 쏟아졌습니다. IMF는 2022년 보고서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완전히 도약한 유일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은행도 한국 모델을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권고했죠. 미국의 반응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라고 공식 발언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이 됐다고 분석했죠.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총리는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은 유럽의 파트너라고 인정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유럽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죠. 일본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섬나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조롱하던 일본 언론들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우리가 과소평가한 나라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인정했죠. 니홍에이자이 신문은 더 솔직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가 됐다며 물류 혁신에서 한국이 앞서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도쿄 대학의 한 교수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일본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며 우리가 안주하는 사이 한국이 우리를 추월했다고 고백했죠. 중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과 중국은 상생 협력의 모델이라고 평가했죠. 중국 기업들도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려 했습니다. 물류 관리, 항만 운영, 조선 기술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하려 했죠.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은혜를 갚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전쟁 때 도움을 준 나라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터키, 에티오피아, 태국, 필리핀, 콜롬비아까지 16개국의 참전국들이었죠. 한국은 이들 나라에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ODA 지원액을 대폭 늘렸고 기술 이전도 활발히 했습니다. 특히 인프라 건설에서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했죠. 에티오피아에는 한국이 직접 항만을 건설해 줬습니다. 지부티항을 현대화하고 운영 기술까지 가르쳐줬죠. 필리핀에는 조선소 건설을 지원했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참전용사 예우였습니다. 한국은 매년 100여 명의 참전용사들을 초청했습니다. 인류 호텔에서 최고급 대접을 해드렸죠. 의료비 지원, 생활비 지원까지 평생토록 돌봐드렸습니다. 터키 참전용사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도운 그 가난한 나라가 이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다니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나라를 말입니다. 콜롬비아 참전용사 가족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한국 대학 유학 기회도 제공했죠. 태국 참전용사 후손들에게는 한국 기업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생존조차 벅찼던 나라가 이제는 은혜를 갚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원 규모였습니다. 한국의 ODA 예산이 3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GDP 대비 0.3%,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이었죠.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됐습니다. 받기만 하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한 것이죠. 저는 냉소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정합니다. 25년 전 처음 한국을 분석할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이죠. 섬처럼 갇힌 나라가 어떻게 세계 강국이 될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틀렸죠.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악의 조건을 최고의 기회로 바꿔냈죠. 바다에 갇혔다면 바다의 왕이 되고 하늘이 막혔다면 하늘의 지배자가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 끝까지 해내는 집념,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는 품격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기적입니다. 단언컨대 길만 열렸다면 한국은 이미 세계 1위였습니다. 하지만 길이 막혀 있어도 이 정도까지 성공한 것을 보면 이 나라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 그 길이 열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한국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나는 처음 한국을 분석할 때 이 나라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왕이 된 한국, 은혜를 갚는 감동적인 모습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연구하며 그 비밀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코리아 모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불리한 지정학적 조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케이스 스터디였죠. 전 세계 MBA 학생들이 한국의 성공 비결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는 아예 한국학과를 신설했습니다. 단순한 문화나 역사가 아니라 경제 발전 모델을 연구하는 학과였죠. 지원자가 몰려들어서 경쟁률이 20대 1에 달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물류혁명이라는 강좌가 개설됐죠. 유럽 학생들이 한국의 항만 운영, 조선 기술, 항공 시스템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제약 조건하의 혁신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한국처럼 불리한 조건에서도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분석하고 배우려 한다고 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위상 변화였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영구 옵서버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라는 의미였죠. 선진국 클럽의 정식 멤버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G20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23년 한국이 의장국을 맡았을 때 지속 가능한 물류 혁신을 주제로 제시했죠. 전 세계 20개국이 한국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유엔에서도 한국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안보리 비상임이 사국을 연속으로 역임했고 사무총장 후보로도 거론됐죠.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이어 한국인이 다시 유엔을 이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경제 지표들이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의 확실한 기준이었죠. 불과 50년 전 100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400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혁신 지수에서도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GDP의 4.8%,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특허 출원 건수도 미국, 중국 다음으로 3위였습니다.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이 5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덴마크, 네덜란드 다음이었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를 제치고 1위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변화였습니다.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한 유일한 사례,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이 그 상징이었습니다. 2010년 한국이 24번째 회원국이 됐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한국의 ODA 예산이 4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GDP 대비 0.4%, 국제 기준인 0.7%에 근접하고 있었죠. 규모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했습니다. 특히 인프라 지원에서 한국의 노하우가 빛났습니다. 방글라데시 파드마 대교,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화력발전소,
필리핀 클락수빅 고속도로까지 한국이 건설한 인프라가 전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도 활발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을 배우려는 나라들이 줄을 섰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까지 한국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교육 지원이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를 통해 매년 10,000명의 외국 학생들을 초청했습니다. 개발도상국 공무원, 기술자, 의사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았죠.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전파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한국의 기적이라는 교과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가나, 르완다, 에티오피아 학생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배우고 있었죠.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 모델 적용 특별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한국의 수출 전략, 기술 혁신, 교육 제도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전 세계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후손들에게 전하는 유산도 남달랐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죠.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의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작은 나라에서 온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혁신의 나라에서 온 전문가로 인정받았죠.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인 창업가들이 각광받고 있었습니다. 코리안 스타트업이라는 브랜드가 생겨났죠. 투자자들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출신 펀드 매니저들이 코리아 퍼스펙티브를 무기로 성공하고 있었죠. 한국의 발전 경험이 투자 인사이트가 된 것입니다. 학술계에서도 한국인 연구자들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적 사고가 새로운 연구 방법론으로 주목받았죠. 제약 조건을 기회로 바꾸는 창의적 사고였습니다. 글로벌 질서에서 한국의 역할도 특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죠. 코리아 웨이라는 독자적 노선을 걸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때를 보십시오. 다른 나라들은 어느 편을 들지 고민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양쪽 모두와 협력하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했죠.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술과 중국의 제조 능력 사이에서 한국은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라는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것이죠. 일본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일방적으로 배우던 관계에서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죠.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기술 제휴를 맺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유럽과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EU는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규정했죠. 독일, 프랑스와는 기술 혁신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교량 역할을 했습니다. 동서양을 잇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가교였죠. 모든 나라가 신뢰하는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최종적인 고백을 할 때가 됐습니다. 나는 처음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25년 전 나토 전략실에서 한국 보고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냉소했습니다. 섬처럼 갇힌 나라가 어떻게 성공하겠는가? 지정학적 숙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죠. 동료들과 함께 한국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대륙에 붙어 있으면서도 섬보다 불리한 나라라며 웃었죠. 결국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완전히 철저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누구보다 한국을 존경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이론을 뒤집어버린 예외적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정학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제 신념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는 지혜, 그리고 성공한 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품격까지 모든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특히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70년 전 도움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갚는 나라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였죠. 조건이 불리해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세계 1위가 되지 못한 것은
단지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일 뿐입니다. 만약 38선이 없었다면, DMC가 없었다면, 한국은 이미 세계 1위 국가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대단하지만 그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것이죠. 마치 한쪽 다리를 묶고 뛰는 운동선수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 성과를 냈으니 완전히 풀렸다면 어떨까요? 상상만으로도 짜릿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열리는 날, 세상은 한국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은 막을 수 없거든요. 분단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막힌 길도 언젠가는 열릴 것입니다. 그때 한국이 보여줄 진정한 모습을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까지의 성취가 예고편이었다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본편일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에게 증명했습니다. 조건이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지와 노력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비웃음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존경으로 끝맺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